김춘수의 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쌤 어머님이 지금 80이나 되셨는데도 이 시를 외우고 계세요. 그 정도로 오래된 시예요. 그러니까 쌤 어머님이 여고 시절에 애틋하게 암기한 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 아들이 국어 선생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이제 아들 앞에서 자랑삼아 이 시를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이거를 연애 편지에 쓰는 시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시는 아주 철학적인 시예요.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철학의 기본을 다룬 그런 철학적인 시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면 뭐 어때요? 뭔 소리냐? 시라는 건 시인의 손을 떠나면 독자 거예요. 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김춘수 시인은 자신의 시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말라, 해석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 시를 존재론과 인식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 시를 그냥 연애시로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갑니다. 일단 그 꽃이 뭘 상징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135페이지에 정리하기를 먼저 볼게요. 정리하기를 보면 맨 아래 칸에 꽃의 상징적 의미 보이나요? 네, 별표.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꽃이 뭐라고요? 우리가 냄새 맡고, 요즘에 꽃 예쁘게 많이 피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사진 막 찍고 하는 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인 대상이죠. 우리 벚꽃은. 알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자,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추상적인 존재다. 형광펜 발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무슨 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라고요? 자, 명명행위가 100% 출제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위에 명명행위의 의미가 적혀있죠. 그죠? 안 보여? 135페이지 하는데 왜 또 134로 눈이 이동하냐? 135페이지에 명명행위의 의미 보이죠? 네, 그게 뭐냐면 명명이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명명행위가 바로 인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식의 전제로서의 명명행위입니다. 자, 전제가 뭐라 그랬죠? 국어에서 전제 모르면 찐따죠. 필수 선행 조건. 자, 이래서 이게 지금 철학의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를 다루고 있다.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유년기 때, 유아기 때요. 유아기 때 뭐든지 애들이 입으로 가져가서 빨고 처먹고 삼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병원 실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아기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인식해 보려고 먹는 거죠, 입에. 천박한 상태니까. 이게 저차원적인 인식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애니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성장하면서 우리는 대상에 이름을 부여해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맞냐고요? 사실 쌤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서 만나는 제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길에서 지나가다가 보면요, 아니 그냥 수제비 아저씨 지나가네, 니들 나한테 그럴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니들 보면 아이고 어린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이거 장난으로. 대답해 빨리. 그러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쌤 이름 김진이란 이름을 알게 되고, 제가 제자님들의 이름을 알고 호명하게 되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자, 만약에 사자우리에 이 텀블러를 집어 던졌어요. 그럼 사자 새끼가 다가옵니다. 왜 다가오죠? 얘를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라이온년이. 맞냐고. 그 라이온년이 뭐 해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발로 툭툭 쳐보고 깨물어보고. 그 역시 애니멀년들은 저차원적인 인식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유아기 때처럼. 맞냐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엄마가 니네한테 이거 뭐라 했어? 이거 들고 니네한테 따라해! 텀블러! 이렇게 따라했잖아요. 맞냐고. 그러니 이름을 부여해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고차원적인 인식 방법인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야. 됐냐? 오케이? 자, 그거를 세 가지로 해놨어요.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행위다.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고 대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의미다.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행위가 바로 명명행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네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행위다. 그게 어렵죠. 여기서 꽃은요. 존재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존재의 본질 또는 본질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네 이게 눈에 보여? 저게 눈에 보여? 그려봐. 그러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라는 거예요. 꽃의 상징적 의미가. 그럼 니네 꽃의 존재의 본질이 뭐예요? 꽃은 어떤 게 본질이에요? 향기죠. 향기 아니에요? 꽃은 향기고 화려한 색깔일 거 아니냐고. 맞냐고.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의 본질은 뭔데요? 생각 안 해봤죠?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자, 봐봐. 국어를 잘하려면 반대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본질의 반대말이 뭐죠? 또 비본질 하는 년들은 저 벽 보고 있어. 현상이 반대말이야. 현상은 우리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본질은 속에 숨어있는 어떤 뭐 인간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원래 본질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건반 핥으면서 이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정리하기 맨 첫 번째 텍스트. 인식의 주체와 존재의 의미 확대. 만약에 쌤 강의를 여러 개를 본 학생, 특히 쌤이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자주 본 학생들은 다 알아요. 뭐냐? 문학이건 독서건 문법이건 주체와 객체를 구별 못하면 문제는 다 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어 잘하는 학생은 주체와 객체를 헷갈려 하질 않아요. 그런데 국어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체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인식의 주체는 나예요. 네? 그러면 인식의 대상이 나오겠죠. 대상이 객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 니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는 나고 맞냐고 나였다가 그 다음에 또 그로 바뀌어요. 그가 또 나를 인식하거든요. 이해가? 그 다음에 우리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겠어요? 점층적 구성이에요. 100% 나와요. 됐어? 맨 처음에 내가 대상을 인식하려 했을 때 명명행위를 안 했거든요.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무의미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죠? 사자가 깨물고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명명행위를 해줬죠. 꽃이라고. 해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눈짓으로 더 강렬한 의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몸짓에서 꽃에서 눈짓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 얘도 점층적으로 확장돼 간 거예요. 그래서 점층적 확장, 점층적 구성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자, 실은 빨리 갑니다. 자, 134페이지 본문 갈게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자, 나는 인식의 주체, 그는 인식의 객체. 둘 다 형광펜 발라. 이거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을 안 불러줬으니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 뭐 쳐야 돼 얘들아? 몸짓? 세모. 그렇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쓰세요. 안 써도 돼요. 오른쪽에 있잖아. 아까 정리하기 한 거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형광펜 발라. 무슨 행위? 명명행위.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대요? 꽃이 되었다. 꽃 동그랗죠? 드디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대상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명명행위 있다. 그 다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자 빛깔과 향기 동그라미 쳐 별표 얘가 바로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냥 하나 예로 든 거예요. 알겠냐고. 제목이 꽃이니까 꽃의 존재의 본질은 빛깔과 향기지 뭐예요. 안 그래? 빛깔도 역 같고 향기도 똥냄새 나는데 꽃을 누가 좋아하겠어. 안 그래? 그래. 당연하죠. 거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자 다오 화자의 정서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과 기원 불러달래잖아. 빙신아 화자의 정서 잡아야죠. 정서 중요하죠? 그럼 그런 거 잡아야지.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됐어요? 자, 되고 싶다가 몇 번 반복됩니까? 마지막 년까지 보세요. 되고 싶다가 3번 반복되죠. 이거 뭐라 하죠? 뭐 반복이죠? 19의 반복이요. 19 반복. 두어절이니까 19를 반복한 거예요. 선생님, 통사구조 반복 안 되나요? 되죠? 네, 통사구조 반복도 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니까요. 통사구조도 반복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아까 불러다 되고 싶다. 전부 다 핵심 정서는 소망과 기원. 다음. 우리들 발라. 확장됐어. 나와 그의 관계에서 우리로 확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 동그라미 쳐. 무엇도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제 상호 관계가 된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꾸법.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동그라미 쳐. 자, 요거는 앞에 나온 의미 있는 존재보다는 세죠. 서로 간의 상호 의미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점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기면 136페이지에 강정일의 시가 나옵니다. 제목은 다 안 쓸게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자, 소제목이 부제가 붙어있죠?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변주가 변형. 네. 자, 이런 시를 패러디시라고 합니다. 패러디는 원래 장정일 시인이 패러디 시인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래가. 형태를 비슷하게 끌고 오되 약간씩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새로운 주제. 특히 패러디는 풍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패러디는 원작을 모방하되 변주를 하고 어떤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쓰는 장르를 패러디라고 하죠. 자, 여러분 136페이지 왼쪽 날개 칸에 보면 완자쌤의 한마디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패러디 형광펜 말하시면 됩니다. 패러디의 목적은 뭐라고요? 풍자에 있습니다. 원래. 자, 여러분 이것도 옆에 핵심적 정리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137페이지 정리하기를 보시면 네, 시상의 전개와 괴단계 의미 보이시죠? 첫 번째 하나의 라디오. 자, 하나의 라디오 뭐 쳐야 돼? 세모! 얘가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인식하기 이전. 그럼 아까 꽃에서 뭐랑 같죠? 몸짓과 똑같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 비상 한초루 문학을 쓰는 학교는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하나의 라디오와 몸짓이 똑같으니까 100%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라디오에 단추를 눌렀어. 응? 단추를 누르는 행위와 같은 말이 뭐죠? 꽃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명명행위라고 적으세요. 여러 밑에 다 비교돼 있네. 맨 밑에 박스. 그거 암기라고 써. 맨 밑에 박스. 김춘수의 꽃과의 비교. 이거 암기해야 돼요.
이거 서술형으로도 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서술형 여러분 괴롭죠. 서술형 문제 너무 괴롭죠? 네,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원래 수능 국어는 전혀 암기 과목이 아닌데 참 내신 시험 볼 때 고통이죠. 서술형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서술형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내신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객관식을 난이도 있게 내야 되는데 그 객관식을 난이도 있게 내려면 선생님이 엄청난 실력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난이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요즘에 숙제도 많고 다른 과목 숙제도 많고 학원 또 여러 과목 듣는 학생들 굉장히 괴로울 텐데 학교 수행평가도 아마 몰려있을 시기예요. 힘들 텐데 참 역경을 이겨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좀 참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서술형 때문에. 자, 그래서 전파가 된 거예요. 전파 뭐 쳐야 돼요? 동그라미 쳐야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는 어때요? 듣기 싫으면 확 꺼버리면 되고 듣고 싶으면 켜면 돼. 사랑도 그렇게 하나? 사랑을 그렇게 하는 새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랑이죠. 맞냐고요? 그냥 클럽에서 그날 만나서 바로 그냥 잠자러 가는 것들 그런 거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스턴트식 사랑이다 이거죠. 그런 거에다가는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가볍게 사랑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인스턴트식 사랑을 날카롭게 풍자한시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를 풍자한 겁니다. 자, 단추 누르기의 행위의 의미. 자, 단추 누르기 소통, 오케이? 존재 의미고요. 근데 큰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사랑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 사랑하자 이런 거예요. 너무 기계적이죠. 그런 거 풍자하려고 장정일 시인이 쓰신 거예요. 알겠죠? 자, 시 갑니다. 자, 시 본문 갈게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그치? 제목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역 같은 일인가라는 뜻이죠. 좋은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자, 단추 일단 형광펜 바르시고요. 단추에 소통의 매개체라고 돼 있죠?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라디오 세모!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단추를 누르는 게 명령행위랑 같으니까 의미 부여한 거고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대요? 전파 뭐 쳐야 돼? 동그라미 쳐. 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이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오케이. 자, 이거 시험 문제 100%입니다.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묶어. 세모! 현대인들이 다 이렇죠. 현대인들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황량하잖아요.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 똑같죠 이것도 소망.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자,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인스턴트식이죠. 그럼 이 사람 뭐 쳐야 됩니까? 세모예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 뭐 쳐야 돼? 세모! 이게 핵심이죠. 자, 왼쪽 날개칸 완자쌤의 한마디 마지막 세 줄 라디오처럼 형광펜 발라 가볍고 편리하게 이례적으로 소비하는 사랑을 의미해. 이해갑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해설됐나요? 자, 학습활동 갑니다. 138페이지 펴주세요. 자, 교재 자습서로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자, 큰 2번. 큰 2번에 예시답안 박스 2개 있죠? 네?
그냥 100%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바로 3번 2번에 3번 어떻게 재구성되었냐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볼게요. 작품 나는 시상 전개 과정 문장의 구조면에서 작품가와 유사하다. 형광펜 발라. 하지만 시어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도 바로고요. 이거 공통점하고 차이점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작품 나에서는 무슨 소재를 활용했다고요? 현대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형광펜 바르시고요. 그 다음 진정한 관계 형성을 소망했죠. 꽃에서는. 하지만 작품 나에서는 일회적인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했다.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시험 봐도 현대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제가 공통점하고 차이점 파악하는 거잖아요. 맞냐고? 100%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아주 쌤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요. 자, 이 시 중요합니다. 독특한 시죠. 자, 일단 프란츠 카프카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시가 메뉴판이죠. 그죠? 네, 139페이지 하고 있어요. 시가 메뉴판이잖아요. 그죠? 골 때리죠. 근데 이거 도대체 몇 년도 커피숍의 메뉴판일까요? 예? 제일 위에 게 아메리카노겠죠? 아메리카노가 800원 하던 시절입니다. 이거는 거의 한 80년대 후반 뭐 이 정도로 보여져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그 커피 한 잔에 막 5,000원, 6,000원 해도 너무합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쌤은요 어떻게 사냐면요 솔직히 그 스벅커피 맛있어요. 쌤도 그 맛있는데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고 그냥 집에서 그 그냥 아메리카노 있죠. 타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거를 많이 시켜서 집에서 텀블러에다 타갖고 나와서 마셔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그 커피 사 먹을 돈을 아껴서 지인들 생일 선물할 때 씁니다. 그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커피값 6,000원, 7,000원 되고 커피 먹는 애들을 나는 솔직히 네, 또라이로밖에 안 보입니다. 가끔 그러는 건 이해하죠. 그런데 거의 매일 그런 식으로 먹는다는 거는 갑부집 자식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것만 줄이고 그 돈 모았다가 진짜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한테 생일 선물해줘 보세요. 그게 훨씬 남는 거예요. 인생에. 맞냐고. 그럼 자 어쨌든 사람 이름을 메뉴판에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 이름들 있죠. 샤를르 보들레르, 칼 샌드버그, 프란츠 카프카, 이브 본누파, 에리카 종, 가스통 바슐라르, 이하보 하산, 제레미 리프킨, 위르겐 하버마스. 얘네들 전부 다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물질적 가치로 매겨놓은 거죠. 현대가 그렇잖아요. 너네 어떻게 훌륭한 사상과 그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왼쪽에 날개칸 보세요. 감상 초다지기 참고 자료. 이 작품은 세계적인 작가와 인문학자의 이름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뭘 빌려서 나열했다고요? 그거 바로 메뉴판의 형식을 빌려 나열. 자, 예술과 문학을 뭐로만 평가하는? 물질적 가치 세모! 예술과 문학은 정신적 가치. 그거를 물질적 가치. 이걸 뭐라고 하죠?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라고 말하죠. 전도가 뭐야, 얘들아? 뒤집혔다고요. 뒤집혔다고요. 정신적 가치가 위에 있고 물질적 가치가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가치관의 전도라고 하죠. 어떻게 이 훌륭한 문학가들과 예술가들, 사상가들을 돈으로 따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현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 시대 풍자에다 형광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황금 만능이랑 같은 말에 대금주의란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요? 말 관련이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말 타고 왔죠? 네. 어쩔 수 없죠. 물신주의라고도 하고요. 황금 만능이나 물질 만능을 모르는 애가 어딨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더라고. 대단하지. 여기 봐. 황금을 숭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을 신격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 계속 보세요. 위르겐 하버마스까지 했습니다. 그 밑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미친 제자 형광펜 발라 별표! 시 동그라미 쳐! 왜 미친 제자야? 반어법이죠? 100% 시험에 나옵니다. 반어와 역설은 100%인 거 아시잖아요. 그게 미친 제자야? 아니면 훌륭한 제자야, 원래? 훌륭한 제자죠. 누가 시집을 삽니까, 이 시대에? 쌤이 들은 게 있는데요. 1988년에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이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답니다.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들어봤죠, 여러분? 1988년에 서울올림픽 있었다는 말 들어봤죠? 교과서에서 봤나요? 그게 그때는 시집이 진짜 좋은 시집이 나오면 좋은 인문학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주 좋은 인문학 책이 나와도 아주 훌륭한 시집이 나와도 전국에 2,000권 이상 팔리는 일이 없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시인이 시집을 써서 먹고 사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인문학의 위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나라의 인문학이 약하다는 것은요. 정신적 가치가 약한 나라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과학기술과 인문학은 같이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과학기술만 중시하고 미친듯이 발전하고 인문학은 저기 떨어져 버리면 조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조화가 깨진다는 것은 조직의 균열을 초래한다. 항상 명심하세요. 인문학을 좀 사랑해 주세요. 과학기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예를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그 여자 비서와의 어떤 성추문 때문에 참 안타깝게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 빌 클린턴이 잘한 게 있어요.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인문학에 투자를 쏟아붓습니다. 그때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동 과학기술에 더 투자해야지 뭔 개짓거리 하냐. 빌 클린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어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경제가. 미국 망했나요? 버텨냈죠? 버텨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문학에 투자한 빚을 말한 거다. 여러분 이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인문학이 고귀한 가치를 가져요. 알겠냐고. 너무 기술 제일주의로 가면요. 그 나라는 망해요. 알겠냐고. 에? 윤리와 도덕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빌 클린턴의 치적으로 인문학에 투자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좋은 시집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고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이해 가죠.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좋은 시예요. 그래서 시는 동그라미죠? 정신적 가치. 미친제자 반어법. 반어를 통한 풍자란 거예요.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제일 값싸냐? 반어법입니다. 이것도 안 적혀있죠? 제일 값싼도 반어법이에요.
자, 핵심 정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패러디예요. 메뉴판 패러디한 거잖아, 그치? 응. 핵심 정리 갈게요. 자, 반어적, 풍자적, 냉소적 다 받았어요. 냉소는 쌀쌀한 비웃음. 주제, 물질 만능의 사회 풍적, 풍자 그럼 됐고요. 자, 메뉴판 형식 차용 형광펜, 정신적 가치의 상품화 형광펜 바르시고요. 자조적인 어조 발라주세요. 자조가 뭐야? 스스로를 비웃듯이. 그잖아.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 이거 얼마나 자조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오교원이라는 분이 시인이잖아요. 시인인데, 제자가 시를 공부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뭐 미친 제자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자조적이죠. 이 시대가 미친 거지. 반어적 표현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단원 3 비상 한입니다. 고등문학 2단원 3 김춘수의 꽃. 그 다음에 패러디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꾸벅할 수 있다면 그 다음 5교원의 풍자시 프란츠 카프카까지 알아봤습니다.